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48회 성장해법 제8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4만 명,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상공 자영업자의 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2019년도 기준이지만 5년 정도 그 생존율이 3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새로 생기고 또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이들을 살리기 위한 갖가지 묘수나 정책이 제시되고 있죠. 이들을 무관심하고서는 누구든지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들의 생존이 곧 대한민국의 생존이다, 이렇게 연계시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치고 이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그래야 가족이 편안하고 또 그 가족에 따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더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재인 반동파 정권이 바로 이 664만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요, 이 문재인 반동파 정권에게 직접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타인을 고용한 고용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대략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종업원들의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지출만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고용 자영업자가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꾀돌이이기 때문에 이 숫자 노름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170여만 명이나 되는 고용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깠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근로 대상자의 수가 고용 자영업자 수인 170여만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략 많게는 300만 이상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이 습관은요,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 자, 어쨌든 이 664만 명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문제는요, 이 과제를 보고서 해법을 찾으려면 그 과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냥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664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요, OECD 국가 중에서 4위입니다.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 수는 4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 터키, 멕시코, 그리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칠레와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터키, 멕시코는요,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미 경제가 망가진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춰내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즉 본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많을까? 전체 근로자의 한 24에서 25%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의 수익이 적은가? 대략 평균 수입이 현재 32,000달러의 국민소득 중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평균 수익이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5위에 해당됩니다.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이 이 자영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저런 이 대책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개혁파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많을까요? 이거 문제들은 다 압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들을 수용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그 때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나라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오늘 굶어도 내일은 일자리 찾으러 나가면 일자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일자리, 그것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자, 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요, 특별히 제조업의 5대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뜻하는 얘기일까요?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죠. 이들은 그래도 권력의 뒷배를 이용해서 이제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요,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성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그중에 75% 정도 되죠. 이들이 대기업으로 자수성가할 수 없는 이유는 그야말로 권력의 뒷배가 작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정치권은 뭐 중소기업 벤처 부도 있지만은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정책과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은 좀비 기업, 즉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도와 자금이 지원이 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형편상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수도 없이 그 성립되고 또 개정되고 하지만요, 그 시대와 그리고 형편에 맞는 그 중소기업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중소기업 정책과 아무런 상관없는 장관을 앉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인설관이라 할까요? 대표적인 게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박영선 장관 아닙니까? 그분이 벤처기업을 운영해 봤습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의 애로를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서 처음서부터 아마 그 ABC를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지 궁금하고요. 지금도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한 상태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의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으로 발전해 갔는가가 그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누가 대기업을 얼마나 많이 규제를 할까?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규제를 양산을 해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정권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큰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반동파 정권은요, 예산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고 있죠. 그것도 65세 이상 되는 노령 인구의 일자리만요.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을 규제하면서 그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서 대기업을 못 살게 굽니다. 왜 못 살게 굴까요? 당연히 대기업의 로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그 규제를 또 느슨하게 해주고 있죠. 대기업은 어쨌든 권력의 뒷배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계적인 경기 동향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은 정권의 지원을 못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은 있습니다. 예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1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놔야 합니다. 대기업을 얼마나 잘 규제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 포괄해서 이들을 육성 발전시켜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가가 정권을 판단하는 기준의 제1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이러한 기준으로 정권을 평가하고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요,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아서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특별히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664만 명이 뭐죠? 인구 5천만 명에 664만 명이면요, 13%가 넘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무급 인구로 가족들이 임금을 못 받고 이제 그 자영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자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이제 살린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좋은 일자리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야 하죠.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연차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의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1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50만 명의 자영업자를 이제 접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만일에 자영업자 수가 10% 정도 줄어들면은요, 기존에 남는 자영업자 수의 매출은 한 20%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죠. 따라서 우리 개혁파가 만일에 정권을 잡고요, 5년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면요, 대성공이죠. 네, 성공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도 정권을 이어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의 적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성장해법 제2호에서 우리의 성장의 기준을 상징을 블루 성장이라고 했고요. 온 국민이 완전 고용을 이루는 그런 근로주도 성장 또는 기업주도 성장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성장 정책을 제외한 그 어떤 자영업 살리기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저희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 국회의원 그 선거 과정에서 제1순위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1월 달에 제가 자영업자소를 방문하는데 그 숫자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일주일을 돌았는데요. 다 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군데군데 기존의 자영업, 그러니까 영업소죠. 상업 영업소가 폐쇄되고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30세대, 30대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자영업, 소영업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마카롱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주얼리를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그 아주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모든 사업체의 주체가 30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기업을 하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아예 이 기업의 일자리를, 즉 직장을 다니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독특한 기술을 익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0세대의 이 자영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독특한 자기만의 기술을 터득하고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자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설사 다소 실패가 되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0, 40 시대의 창업은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요, 50대의 이제 퇴직자들과 조기 퇴직 은퇴자들의 재창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저도 창업을 퇴직하고 나서 해봤고, 또 국회의 정치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봤지만 나이 들어서 창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실패하면요, 평생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닥칠 수 있다는 것이 50대 이후의 창업자들이 갖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자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독특한 기술로 영업, 자영업이잖아요.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이 중년 이상의 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통계상으로요, 자영업자들의 5년 이내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요, 그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30, 40대는 다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지만 50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50대가 하는 창업의 종류가 달라야 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30, 40 그 자영업 대책은 자금력과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만 독특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0, 40에게
창업을 위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컨설팅 안에는 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이제 다시 한번 구축돼야 된다고 저희들 봤고요. 현재 정부는 각 부서마다 자기의 그 독특한 그 사업 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지원 내용을 광고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업자들이 각 그 기업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3040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기본 자료, 정보를 한꺼번에 그 알아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요. 지금은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가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시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보통신 혁명의 1세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AI 시스템으로 우리 인간의 그 사업적 성공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통한 종합 컨설팅이 바로 이 3040 창업 컨설팅에 동원되어야 된다.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0대의 창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50대 이후에 그 창업에 있어서의 아이템은 이 음식점은 과히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 보면요. 아주 독특한 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40 세대가 많습니다. 이들과 50대 이후에 그 음식점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드넓은 그 시장, 그 한 동네에도 수십 개가 달하는 그 동종업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이 AI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진입이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장벽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애초에 실패할 수 있는 도전을 막는 그런 그 기회도 정부 측에서 제공한다면 3040 그리고 50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3040 대책하고 그 다음에 50세 이후의 그 대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후의 대책은 그 음식점 영업은 그 사업은 좀 부적절하고요. 50대 이후는 자신들이 그 직장에서 가졌던 그 독특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연속적인 사업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해서 그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AI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국에 걸쳐서 정보망을 연결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 물론 자기가 속했던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 그 경험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공해서 제공할 수만 있다면 50대 이후의 창업에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도 우리가 솔직하게 더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그 신규 그 아파트 지역을 가다 보면 상가가 너무나 많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대한민국의 길거리는 온통 그 불빛으로, 가게 불빛으로 비춥니다. 거리를 비추죠. 따지고 보면 온 거리가 다 상업용 지역이죠. 이것이 상업용 지역인지 또는 주거 지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죠. 차다니는 곳은 거의 상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이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영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 그런 상업용 임대시설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또 그 주인들도 있죠. 그러나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그 상업용 임대 건물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수시로 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나 많은 이 상업용 건물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만일에 신규 도시나 또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데 이제 설계가 들어갔을 경우에 인구 대비 그 지역의 인구 대비 적정한 수의 상업용 그 임대 건물을 규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할 수 있고요. 더 한 가지는요, 만일에 이제 상업용 임대 건물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진입하려는 자영업자 수는 많고 임대 건물 수가 적기 때문에 임대료는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 상업용 임대료 공시 제도를 이용해서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만들고요. 그리고 임대 공시료 이내에서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구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혁파가 이 상업용 건물이 공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솔직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문제점은 없는지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대책은 그 자영업자들이 실패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대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사영업을 하다가 또는 뭐 자기가 뭐 지루해서 또는 뭐 실패해서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요 자영업자는 많은 수가 일자리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3040의 그 소상공 자영업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만일에 초기에 창업을 할 시에 자금이나 또는 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그 신속하게 해외 정보까지 포함해서 제공하면서요 해외 그 하이테크 그 기술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의 수준도 몇 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 소상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3040에게 줄 수 있도록 AI 기반의 소위 그 창업을 확대하고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 두 번째 약속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50대 이후에는요 그 음식점 영업 창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50대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존의 그 기업과 또는 다른 기업체들과 연합해서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AI 기반으로 또 다른 그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돼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3040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창업자에게도 종합적인 그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지금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정보 제공 그 내용을
종합해서 대규모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까지 포함해서 AI 방식으로 아주 음성이나 또는 뭐 프린터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간중간에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종업종들이 어떤 형식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소위 말해서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종합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소상업용 임대 건물을 인구 대비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서 자영업자의 과다하게 진입한 것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단번에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과다한 그 소상공인들을 한꺼번에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는 참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또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좀 더 시현실 가능한 해법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